자, 이번엔 시장 시그널과 그에 걸맞는 기업 매칭시켜보는 시간이고요. 이 풀이를 해주실 두 분은 오늘 화요일이니까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오늘 하루 종일 현대차 얘기 일거하고 예상은 됩니다만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도 준비한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현대차입니다. 오늘도 6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시총 80조 원을 돌파했고요. 시가에서는 1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CES 2016에서 아틀라스의 로봇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보여줬다면 새로운 꿈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밤사이의 자회사 모셔너를 통해서 올해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율주행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가 일상이 된 것처럼 이제 올해 말이면 라스베이거스의 관광객들은 현대차의 아이오닉에 바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를 입은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들려오자 증권가들의 전망치도 함께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최소 45만 원부터 유진투자증권은 60만 원까지 몸값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도요타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자율주행 기업들과 함께 이 힘을 겨뤄야 한다라고 평가하면서 100조 그 이상까지 함께 노려봐야 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만이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치솟는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대한 몸값 때문입니다. 분명히 약 10분의 1에 불과했던 전망이 현 시점에서는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상장 시 정의선 회장이 확보할 수 있는 현금 실탄 역시 시장은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60만 원 이야기하는 만큼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망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예전에 그 프로젝트 101? 네, 여기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이런 노래가 있었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현대차네요. 자, 이제 문제는 이 주인공이 등장하면은 나머지는 주목을 못 받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 인덱스는 막 불이 나는데 그렇죠. 상승 종목 수는 거기에 연결이 되지 못하면 소외가 되고 계속 저쪽으로 밀려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시장 환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수록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단순하게 좋긴 한데 그게 또 쉽나요? 어떻습니까? 현대차 뭐 내용들은 많긴 한데 입창희 대표부터 네. 가볼까요? 뭐 사실은 저희가 딱 지난주죠. 그 로봇 관련 공개를 했을 때 그때는 뜨뜻미지근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아침에 크게 올랐다가 다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CG 영상 네. 우리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 이제 그날 이제 오후부터 이제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평가가 참 이게 손바닥이 좀 이게 참 이게 왔다 갔다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다 좋게 좋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아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불을 뿜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은 현대차 그룹이 시장의 주인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뭐 현대차 돈 잘 버는 거 누가 모르냐. 근데 성장이 없지 않냐라는 부분을 이번 로봇을 공개하면서 아,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하다. 우리가 좀 다른 경쟁국가 대비해서 뒤처져 있다고 하지만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로봇이라는 이미지가 현대차의 성장 모멘텀 특히 이거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좋으면 또 판매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올해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이 올해가 상당히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참 기회로 잘 잡고 이끌어 가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뭐 증권사 리포트에도 뭐 그런 목표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시가총액 지금 85조예요. 여기서 10%만 올라도 100조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100조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현대차의 이번에 CES에서의 그 뭐였죠? 아트라스. 아트라스. 네. 아트라스는 마케팅 전략을
상당히 성공했다. 네. 처음에 시현 영상이 너튜브에 이제 돌아다닐 때는 우리 유창희 대표는 이게 CG여서 왜 CG로 만들었지? 뭔가 조금 또 실망감을 주나 했는데 막상 실사가 이제 그 무대 위에 올랐을 때 반전이 있었고 평가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행동력이라고 하는 거. 그동안은 이제 이족 보행이 상당히 불안정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로봇이라고 뭐 내놓으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유니티나 이런 데는 막 덤블링을 하고 뭐 하는데 우리는 사족 보행 맨날 개만 내가지고 이게 또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족 보행의 그 유연성을 증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손동작이라는 것이 또 상당히 유연했어요. 거기에 한 가지가 이제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하는 로봇, 글자 그대로 휴머노이드가 일반 가정에 들어오는 것들 넘어서 산업 현장의 생산성으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또 알파마요가 붙었잖아요. 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현대차가 이번에는 제대로 사고를 쳤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로봇 사업의 부분은 사실 CES 2016 첫날 이후에 오히려 기술력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뭐 CES 2016의 뭐 최고의 로봇이다라는 어떤 극찬을 좀 받았던 부분들, 이 부분은 상용화를 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대수겠고, 오늘 상승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부분, 특히나 뭐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다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을 말끔하게 좀 해소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 카메라 모듈과 센싱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일단 뭐 이 자율 로보택시의 어떤 상용화를 좀 추진하는 그런 흐름들이었다면, 현대차는 그동안 이 라이더 기술까지 좀 더 보강한,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안정성을 좀 최우선적으로 좀 뒀다는 점에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동안 뭐 미국의 경우에는 수많은 어떤 이 교통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강점을 좀 갖게 됐고, 중국은 규제가 좀 크게 제약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 기술을 좀 극대화했던 그런 이점들을 좀 감안할 때 현대차 그룹의 이 아이오닉 5의 로보택시 출시 부분들은 안정성 관점에서 충분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일전에 제가 이 현대차 그룹이 레벨 4 이상의 이 기술력들을 이미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 국내에서 이 일반 도로에서에 대한 상용화는 아직까지 시점의 어떤 괴리가 좀 크겠지만, 네. 레벨 3 이상, 즉 고속도로에서에 대한 자율주행 성능 부분들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뭐 대도시를 좀 거점으로 하는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뭐 미국과 중국 주도에서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국내에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규제의 어떤 틀을 좀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용화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현대차 그룹의 이 사업 전략들이 뭐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030년까지 그룹사의 전체 매출 20%를 로보틱스 사업 부분에서 이루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목표 부분들, 여기 대해서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용화 전략 부분들은 그룹사의 외형 가치, 그리고 주가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가치 반영 관점에서 저는 뭐 추가적인 어떤 이 상승 여력은 아직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의외성인데 아무도 별로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른 방송에서는. 근데 14일 날 이제 원래는 9일 날 예정했는데 트럼프의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이 현재 또 14일로 현지에서는 예정이 됐다라고 설은 나옵니다. 결정된 거는 아닌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결이 날 경우에 현대차는 그동안 관세를 냈잖아요. 25%인가요? 네. 그거 돌려받나? 라는 기대감을 혹시 내 주가에 또 녹이는 건 아닐까?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돌려받지는 어떨까요? 않겠죠. 그럴 수도 있을까? 돌려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못 받는데 네.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이 코스트코 같은 데는 그렇죠.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소송을 먼저 걸었잖아요. 네. 나중에 패소하면은 관세 환급 시켜 달라고 이슈가 됐었는데 국내도 아마 그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한화 쪽에 뭐 기업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만. 자, 근데 현대차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꼭 관세를 환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이제
그럼 다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그러면 또 일본하고의 경쟁력,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다시 또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요. 일본은 물론 FTA를 일본도 면제를 받을 수도 있겠죠. 동등하게. 예, 그러니까 근데 일본 FTA를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에 다시 강점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냈던 관세를 트럼프한테 밑보이지 그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지 투자를 더 뭐 늘리고 뭔가 또 방법을 찾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평가가 혹시나 이제 그렇게도 될 수 있을까라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전략, 현대차와 그 친구들, 네.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뭐 오늘 모비스가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더 네. 강하긴 하긴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이제 부품에서 로봇 부품으로 또 전향하고 이런 그 네. 옷 갈아입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먹힐지 어떨까요? 뭐 저는 전략 부탁드리는 네. 겁니다. 저는 그냥 일단 현대차를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못 가면 그 밑에 있는 기업은 당연히 못 간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 상승을 주도하고 이번 이슈를 만들어낸 게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격가지로 본다라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건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주사 관련해 가지고 약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현대글로비스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영인 대표는 현대차 전략 현 시점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사실은 따라가야 됩니까? 저는 충분히 좀 따라가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는데 일단 그룹사 안에서는 현대오토에버 다시금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현대차의 로보틱스 사업 전략 여기도 해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좀 부상했던 부분들은 로보틱스와 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 동사의 가장 최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업 재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양산 전환 또는 뭐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본격화 부분에 가장 큰 수혜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 주가의 어떤 가치 반영을 좀 이룰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연속성을 좀 더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현재 매출은 뭐 SI라든가 IT 소싱 업무들이 현대차 그룹사 향의 집중도가 현재 좀 높습니다. 다만 이제 SDV의 사업 부분,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출 포션 비중이 최근 한 4년간 꾸준히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그룹사에 대한 어떤 사업 전략에 가장 수혜가 좀 되면서 이에 따른 주가의 어떤 가치 반영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도 역시 현대차 매수 전략 참고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김유정 아나운서. 네, 고점을 기록한 이후 12월 초부터 조금은 쉬어가던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두 가지 핵심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칩 베라루빈을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이 청주 패키징 투자를 19조 원이나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칩을 공급하고 하이닉스가 판을 깔아준다면 기판을 가장 잘 만드는 이수페타시스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함께 감돌고 있고요. 특히나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그동안 주가가 억눌렸던 이유가 실적이 아니라 수급 노예지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증권사에 따르면 4분기 영업이익이 폭등한 119.7%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구글의 TPU로 인한 물량까지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전망이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그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무겁게 움직이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말 그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8% 급등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 시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은 오히려 바닥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2026년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수익까지 기대가 되면
하면서 오히려 수익성과 실적은 증가될 거라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과 2차 전지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작년도 4월에 맺었던 현대차와의 2차 전지 MOU가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자율주행부터 로봇까지 시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고부가 가치 강판과 2차 전지 관련 소재 사업이 핵심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까지 그 주가의 전망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 스페타시스와 포스코 홀딩스 올라가는 거는 딱 집어가지고 또 얘기하는 건데 이 스페타시스 뭔가 근거라고 해야 될까? 당위성이 있나요? 근데 저는 베라루빈을 우리나라 우선 공급한다라는 것과 익스페타시스의 주가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번에 CES 공개한 거고 이게 내일 당장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익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의 1차 벤더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냥 좀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익스페타시스가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던 상황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라 보고 있고 저는 약간 조심스러운 뭐 이야기지만 익스페타시스 올해도 좋을 거라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매출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공장도 증설을 하고 익스페타시스의 제품은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될 건데 주가가 작년만큼 오를 것인가? 전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판 관련돼서 어떤 주도주의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가 안 빠지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저는 올해는 익스페타시스가 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에서의 상승인 것이지 작년과 같은 엄청난 상승은 쉽진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약간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저가 매수 또 일정 부분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페타시스는 2025년도에 시세가 3배가 났죠. 뭐 300%라고 하죠. 4만 원, 5만 원대에서 15만 원 딱 찍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왔고 그게 이제 11만 원대에서 다시 반등으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강한 시세, 테크니컬 얘기하셨으니까 내용이야 뭐 엔비디아 뭐 이게 PCB 뭐 이런 건 조차 하더라도 강한 시세는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반등. 그쵸.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이 올라가면 올해는 한 전 고점이라고 하는 15만 원, 뭐 15만 원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억 이상? 네, 그 이상은 갈 그럼 거라고 고점을 보고. 넘기는 건데. 네, 그렇죠. 근데 고점은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익스페타시스가 2023년도에 엄청 올랐고 한 1년 반 정도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한 2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거의 한 8배 오른 것이죠. 뭐 최소 5배 이상은 올라온 것인데 네. 올해도 그렇게 올라올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격대에서 16만 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연간 수익률을 따지면 어찌됐든 1월 2일 기준으로 따지면 한 30%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기에는 쉽진 않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죠. 이게 B2C면은 그렇죠. 대소비자라면 가면 재료를 우리가 비싸게 사와서 만드는데 가격이 좀 올린다 그러면 전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B2B 형태는 가격 전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제한적이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80%면 TSMC는 한 60%인 거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0%인 거고 그렇죠.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구조를 한 번쯤은 생각해서 이익이 확 늘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수급의 힘 네. 뭡니까? 일단 오늘 상승의 배경은 이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 프로젝트죠. 이제 살데오로 프로젝트 3단계 사업이 이제 구체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는데, 뭐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을 현재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0월경에 이제 1차 이 프로젝트가 좀 완료가 돼서 연간 캐판 한 2만 5천 톤 정도를 현재 좀 생산하고 있고,
국내 광양 공장 1공장, 2공장 가동까지 합하면 연산 한 6만 5천 톤 캐파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다 보니까 포스코 피처엠의 이 평가 가치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최근의 기점들이 좀 더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 2020년도 연말 안에 2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완료. 그래서 연산 5만 톤 국내분까지 합산하면 한 9만 톤 캐파. 그리고 이제 3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화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추가 5만 톤이라는 이 프로젝트. 그래서 연산으로 보면 14만 톤, 세계 한 3위 정도의 이 리튬을 좀 생산하는 기업으로 좀 도약하게 된다라는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캐즘 부분, 특히나 이 완성차 업체들이 뭐 전기차에 관련된 생산 공정이라든가 대규모 투자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좀 처리하거나 일단 KPX를 뭐 크게 좀 축소하는 그런 노이즈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좀 조정을 좀 받게 됐는데 이와 별개로 최근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일 기준으로 보면 이 킬로그램당 150위안을 좀 돌파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한 1개월 추정치보다도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수량 부분들은 중국의 규제 부분들이 확대된 과정에서 공급망 부분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현재 이 염호 리튬 또는 리튬의 어떤 재고 부분들을 평가 가치로 좀 환산할 때 평가 이익으로 상당히 좀 회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일부 실적 개선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그 미국의 이제 핵심 광물 재무장관 회의, 브린철 재무장관이 지금 가 있는데 뭐 한 문제도 그렇지만 광물 자원에 대한 확보, 희토류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미 쪽에 부가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서 아마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이 리튬으로는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쪽에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 때마다 이 뭔가 자원을 확보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자꾸 걸리니까 무비자로 아마 단기 무비자 이게 아마 좀 효용이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 산업체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포스코홀딩스는 그러면 전략 어떻게? 네. 현재 구간 저는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는데 선별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의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이렇게 좀 개별 이슈, 리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 상승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4분기 실적까지는 뭐 상당한 캐즘 영향을 좀 받겠지만 2020년도 1분기부터는 일단 실적의 어떤 기저효과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에 대한 상승 효과들을 나타내 준다면 포스코홀딩스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들은 유효하게 좀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까지 봤고요. 마지막 시그널과 또 기업 들어볼까요? 김주영 아나운서.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주들이 강하다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의료 AI 주목들을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 시각 고영은 무려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슈는 명확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의 1등 엔비디아가 제약의 1등 일라일리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AI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AI가 단순히 채팅, 챗봇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갖춘 실제적인 존재로 거듭나겠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3년 안에는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을 증명해주고 있는 게 바로 고영의 최근 상황입니다. 무려 뇌수술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FDA 승인을 따냈고요. 최근에는 미국 내 신경외과 5곳과 납품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진 바가 있고요. 이번 달 내에는 일본의 의료기기 허가까지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그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검사 장비를 넘어서 글로벌 의료 로봇 기업으로 급부상할 수 있을지 고영에 대한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 기업 SNS텍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핵심 이슈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국산 EUV 블랭크 마스크를 최초로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동안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 있어 필수였던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적용을 목표로 SNS텍의 제품을 평가하기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SNS텍의 기술이 글로벌 탑티어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지 주가의 항방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고영과 SNS텍 두 개 기업인데 고영은 일단은 의료 바이오 로봇이라고 해야 돼. 오늘 현대차 이슈 때문에 좀 이쪽이 묻히긴 했는데 결국에는 AI 바이오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의료 AI 네. 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다가와 있죠. 의료용 로봇. 그래서 오늘 복강경 얘기하고 리브스메드, 그다음에 또 토모큐브 이런 회사들이 언급이 됐는데 시세는 살짝 반응 정도거든요. 자, 우리 유창희 대표의 고영.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영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은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사실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반도체 본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도 대규모 계약을 맺었죠. 검사 장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이제 로봇은 이제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고영은 뇌수술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국내 그 공급한 이력이 좀 있고 미국 FDA 승인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도 판매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구글과 같은 제미나이 서비스를 만들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AI를 활용해가지고 암이라든지 이런 걸 진단하는 부분들, 또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뭐 산업용 로봇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수술용 로봇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고영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원래 반도체 검사 장비 쪽 광학 장비였던데 네. 분야를 좀 넓혔죠. 넓힌 거죠. 그래서 본업이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로봇이 좀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면 오늘 좀 윗꼬리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 매물대 3만 원 돌파에도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부가적으로도 뭐 기업들 언급을 좀 해주시면 리브스메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복강경 수술 로봇? 신규 상장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 네. 토모큐브도. 토모큐브는 알고 있죠. 아, 그렇죠. 네. 토모큐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이제 작년에 진짜 상장하고 나서 엄청 오르고 나서 지금 약간 기간 조정이 좀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모큐브도 나쁘진 않은데 좀 기간 조정이 아직은 끝나는 과정은 아니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좀 봐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NS텍. 아, 근데 FNS텍도 있고 기업들이 몇 개 좀 많아 헷갈리는 사명들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역시나 뭐 이 블링크 마스크 관련된 이슈가 재차점 수급의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국산 최초로 이 상용화를 했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좀 이 EUV 공정에 좀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뭐 기술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검증이 됐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동사의 지분 8% 정도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이 전략적인 어떤 사업 관계를 좀 차치하더라도 사실상 이 여기 부분에 대한 품질 부분에 대한 큰 이슈만 없다면 삼성전자에는 저는 뭐 공급은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해당되는 어떤 가격 추산 정도를 보면 블랭크 마스크 한 장당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수율 부분은 한 50장에서 많게는 한 100장 정도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품질의 안정화 이후에는 한 500장 이상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매출군들은 동사에 충분한 업사이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에서는 가치를 현재는 좀 반영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정식 승인 이후에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실제의 어떤 기대치도 높게 다시 좀 설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예,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 그래서 저는 조정시 매수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일단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의 부분들을 국산화로 좀 대체하는 과정들, 단순한 어떤 밸류체인이 아니라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어떤 사업의 어떤 제휴 관계를 갖고 있는 동사의 수혜 관점에서는 좀 충분한 좀 기대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가 반응해서 존재감. 나 여기 있어요. 나 이런 거 잘해요. 네. 라고 했지만 존재감은 인정했고 그러면 이제 유심 있게 지켜보다가 조정 받을 때는 매수?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장 시그널과 기업들 파악해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